보통 우리가 이제 그 거북이암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북이가 이제 천천히 이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은 좀 거북이암이다 그래서 갑상선암하고 비슷하게 순환암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굉장히 독하고 급격히 진행하는 그런 전립선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은 진단이 되고 나서 치료가 여기 제일 왼쪽에 보면 적극적 관찰이라고 하는데 이건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두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암이 굉장히 이제 초기 상태일 때는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고 보는 경우를 실제로 제가 또 치료한 거를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수술, 방사선 이 두 가지는 암을 완치시키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암을 완치시키는 건 일단 암이 다른 데로 퍼지지 않았을 때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3기까지는 수술이나 방사선을 통해서 완치를 좀 시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기암이 되었을 때, 암이 다른 데로 퍼졌을 때를 4기암이라 그러는데 4기암은 호르몬 치료라는 걸 합니다. 이게 여자의 유방암하고 비슷하게 전립선암은 남자에게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 호르몬을 먹고서 자라는 암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생산을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뜨려 주거나 그렇게 쉽게 말하면 거세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수술로서 할 수도 있고 주사약이나 먹는 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암의 진행이 굉장히 늘어집니다. 그리고 암의 80~90%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정상도 호전이 있고 병의 진행이 급격히 늘어지는 그런 게 이제 호르몬 치료가 되겠고, 하지만 호르몬 치료는 완치가 되질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기게 돼 있고 내성이 생기면 본격적인 이제 항암제, 여러분들이 알듯이 쓰면 머리가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항암 치료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가 실제로 치료했던 환자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2명의 환자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두 분 다 사망을 하신 분인데, 첫 번째 환자는 4기에 발견이 됐고 진단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그 사이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결국 돌아가신 분이 있고, 두 번째 환자분은 4기로 발견이 됐지만 10년 이상 생존하다가 다른 문제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자분을 보면 저한테 올 때 이제 80세였고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그걸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유관적 혈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나오는 증상으로 왔는데 한 1년 전부터 뭐 밤에 소변을 여러 번 본다거나 아니면 소변을 보러 가도 잘 안 나온다고 한참 뜸을 들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봐도 시원찮고 그런 배뇨 증상이 있어서 개인 병원을 갔는데 개인 병원에서는 그냥 비대증으로 생각하고 약을 쓰다가 이제 혈뇨가 발생하니까 큰 병원에 가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2003년도 8월이면 저희 병원이 2003년도 5월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저 혼자 근무할 때 이제 처음 제가 진단을 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전립선 이제 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 전립선 특이항원, 영어로는 PSA라고 합니다. 전립선에서만 생성되는 그런 이제 그 단백질인데 이 피 검사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PSA라는 검사가 정상이 3인데 저한테 진단이 이제 될 때가 34.3이었습니다. 사실 PSA가 10이 넘어가면 암으로 나올 확률이 6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은 본인이 아프질 않으니까 조직 검사라는 게 사실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신 거죠. 아프지 않으니까 본인이 조직 검사를 안 하겠다고 한 6개월을 또 그냥 지나갔습니다. 혈뇨가 매일 소변 볼 때마다 나오면 환자분들이 병원을 빨리 오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혈뇨라는 게 나다가 또 어떨 땐 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4년도 4월 처음 이제 병원에 온 시간으로부터 한 6개월 경과해서 왔는데 그 사이에 PSA라는 수치가 10배가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PSA는 암이 있을 때는 이게 암의 정도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6개월 사이에 10배나 올라갔다는 것은 그 사이에 암이 굉장히 진행을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이제 저한테 온 게 아니고 너무 기력이 세하니까 내과로 가서 내과에서 입원을 해서, 근데 뭐 이 검사를 해보면 이게 단반 전립선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걸 아니까
전립선암은 다른 데로 전이를 할 때 뼈로 굉장히 잘 갑니다. 그래서 이 뼈 스캔이라는 걸 해봤고 정상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 온통 하얗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암이 벌써 전립선에서 생긴 암이 전이를 해서 전이라는 거는 다른 데로 퍼져나간다는 거거든요. 해서 뼈로 이렇게 해서 척추뼈, 갈비뼈, 어깨뼈, 그 다음에 골반, 다리뼈까지 다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혈뇨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약으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때는 그냥 내시경 수술 들어갑니다.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취를 하고 제가 이제 혈뇨를 해결하는 내시경 수술하는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이 나오고 그 조직에서 최종적으로 전립선 암이 있다는 게 확진이 되고 그 전립선 암이 그러면 어느 정도 독하냐 이걸 이제 악성도라 그럽니다. 전립선 암도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게 독한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걸리선 점수라는 걸리선이라는 거는 미국의 병리 의사입니다. 70년대 초반에 이 병리 의사가 전립선 암의 독한 정도를 5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점수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8점, 8점 이상이면 의사들은 대개 이게 독한 암이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8점으로 나왔고요. 사기암, 전이성 전립선암이죠. 호르몬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호르몬 치료를 2004년도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호르몬의 내성이 생기고 그걸 거세 저항성 암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거세를 시켰지만 내성이 생겨서 진행을 한다고 해서 거세 저항성 암입니다. 대략 치료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호르몬 내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되면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항암 치료는 도세탁셀이라는 약이 딱 스탠다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적인 이제 치료를 하는데 대략 6개월 정도 진행을 이제 그 약을 썼지만 결국은 진행을 해서 척추에 가 있는 그 암이 커져가지고 척추 안에 있는 신경을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이제 하반신을 못 쓰죠. 그렇게 해서 응급실로 실려오게 됩니다. 일단 이런 하반신 마비가 되면 이 누르고 있는 그 부위를 방사선 치료를 해서 돌아올 수도 있고 아주 급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를 했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계속 이제 침상에서 일단 환자분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병은 굉장히 급격히 악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마비가 오고 나중에는 이제 계속 누워 있으니까 욕창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9월에 사망을 했죠. 대략 처음 병원에 내원한 지 2년 정도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전형적으로 사기암에 발견이 돼서 비교적 빨리 진행한 암이 이렇게 됩니다. 그 늦게 발견됐지만 그래도 2년이나 살은 거는 전립선암이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다른 암에 비해서 늦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폐암이나 간암이 사기암으로 발견돼 정말 1년 넘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특히 그 췌장암 같은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늦게 발견되고 그 다음에 진단되고 나서 뭐 몇 달 만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전립선암이 진단되고 나서 이제 이 PSA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를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이게 이제 암을 100% 반영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한다고 보고 처음에 호르몬 치료했을 때 이 수치가 뚝 떨어졌다가 병이 진행하면 다시 또 올라갔다가 약을 바꾸면 다시 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환자분이 이제 악화가 돼서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67세 2004년도 9월에 이제 저한테 이제 오신 분이고 다른 병원에서 벌써 진단이 됐습니다. 이분도 골반뼈에 벌써 전이가 된 상황이었고 이분은 보면 처음에 PSA는 600입니다. 아까 첫 번째 그 환자분에 비해서 PSA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글리선 점수가 6점이면 이건 굉장히 좀 이게 덜 독한 그런 암입니다. 덜 독한 암이지만 그것도 오래되면은 전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다른 병원에서 호르몬 치료를 거의 2년 가까이 하다가 저한테 왔습니다. 저한테 왔을 때는 PSA는 거의 제로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내성이 안 생기고 있는 단계였는데 이분은 2004년도 9월에 제가 마지막 뵌 게 2016년도 12월입니다. 거의 12년 이상을 계속 호르몬 치료만 하고서 버텼습니다.
이 환자분은 저한테 오셨을 때 당뇨 혈압이 굉장히 오래되면서 투석을 벌써 시작하고 저한테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투석을 뭐 다른 암이 없더라도 투석을 하면은 사실 예후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 환자분은 전립선 암치고는 좀 늦게 발견됐지만 호르몬 내성이 안 생기면서 10년 이상 생존했고 결국에는 2017년도 1월에 폐암이 생겨서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 후에 굉장히 기력이 약화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18년도 4월에 사실 전립선 암은 진행은 하고 있었지만 사망 원인은 전립선 암이 아니고 투석의 합병증으로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22년도에 진단이 됐고 전립선 암이 2018년도 4월이면 14년 동안을 생존을 했고 그 돌아가실 때까지도 전립선 암으로 돌아가신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기암이어도 그 환자분들의 예후가 이렇게 천차만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뭐 제가 레이던트를 할 때 90년대 중반만 해도 사기암은 평균 생존 2, 3년 이렇게 저희가 배웠습니다. 지금은 좋은 약들이 나오면서 이게 한 4, 5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암이 사기인데 4, 5년 정도 생존한다? 그거는 굉장히 드문,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예후가 좋은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오늘 모든 강의의 핵심은 뭐 이겁니다. 암은 결국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은 비교적 간단한 피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검사를 정기적으로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내용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동영상이 되겠는데 전립선이 이제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방광의 밑에 있다고 해서 이제 앞전자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있고 남자의 정액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중간으로 요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소변이 지나가기 때문에 전립선에 문제가 있으면 소변 보는 게 불편해집니다. 정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안에서 만들어진 아기씨죠. 정자가 이제 이렇게 정관을 타고 여기 정액에 합쳐가지고 사정을 하면 그 사정액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전립선 특이항원 PSA라는 것은 전립선에서만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높다 그러면 전립선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암이 생기면 암은 계속해서 커지면서 혹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커지면 요도가 좁아지죠. 소변 보는 게 불편해집니다. 더 커지면 이제 이렇게 방광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혈뇨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을 타고서 다른 데로 이제 전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암세포가 다른 데로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전이라 그러고 거기 퍼져나간 암이 다른 곳에서 살게 되면 그게 이제 사기암이 되는 겁니다. 원격전이라는 건, 원격이라는 건 멀리 간다는 말이고, 그래서 전립선 암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주로는 골반하고 척추뼈로 잘 가는데 이런 폐나 간, 그다음에 아주 심해지면 이 뇌로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립선 암은 전 세계적으로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서유럽, 그리고 미국, 캐나다, 브라질,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주로 백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종적으로는 흑인종이 가장 잘 걸리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인종, 저희 같은 황인종이 그나마 전립선 암이 가장 덜 걸리는 그런 인종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이 전립선 암이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의 순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일 위가 위암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위암이 가장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폐암이 되겠습니다. 대장암이 쭉 증가하고, 여기서 보시면 전립선암하고 대장암이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대장암은 줄어드는데 전립선암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장암과 전립선암이 가장 서구형 암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증가하는데 올 초에 우리나라에 이제 국가암 등록하는 그 중앙암 등록 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6년도 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그 암의 순위들을 매기를 보니까
그 전까지는 5위였던 전립선암이 2016년 기점으로 해서는 간암을 제치고 4위 암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약 한 12,000명 정도가 새로운 환자가 발생합니다. 다른 암들은 줄고 있는데 전립선암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2위 암으로 올라섰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10년, 20년 후에는 1위는 아니더라도 2위, 3위까지는 올라가는 암이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중요해지는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발병, 그러니까 1년에 몇 명 발생했느냐를 보는 거고 유병률이라는 거는 현재 병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병률로 따집니다. 위, 대장 세 번째로 많습니다. 폐암이 원래는 발생은 더 많이 하지만 폐암은 생기고 나서 오래 생존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분들로서 따졌을 때는 벌써 전립선암은 3위 암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심각한 우리나라에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암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병이 생기느냐? 약간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좀 물려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전립선암으로 걸렸을 때 나이가 2~3배 정도 올라가고 내 형제 중에 한 명이 전립선암이다. 그러면 나도 전립선암의 확률이 훨씬 일반인보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 전립선암이 있으면 꼭 다른 형제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내가 병이 있으면 나중에 자제분이 45세 정도 되면 PSA라는 걸 가지고 검사를 해서 병이 생기더라도 좀 빨리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인종은 뭐 우리는 황인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한테는 잘 안 생깁니다. 50대부터 본격적으로 생기고 저는 40대에 생겨서 수술을 한 뭐 10명 정도는 해봤지만 아직 30대에서는 수술을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30대 환자는 본 적이 없었고요. 남성 호르몬이 있어야만 생깁니다. 그래서 저기 중시에 이렇게 막 거세 가수들 카스트라토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전립선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뭐 우리로 따져보면 예전에 궁궐에 들어갔던 내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전립선 암이나 비대증이 안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 네 가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뭐 황인종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족력은 내가 태어난 건데 내가 가족을 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한 가지 식생활의 서구와 그러니까 육식, 대표적인 게 육식이 많아지면서 이 병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굉장히 뭐 담배를 많이 하고 술을 많이 하면서 육식을 좋아했다. 그러면 당연히 전립선암의 위험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59세고 비교적 이제 초기에 발견이 됐던 환자분입니다. 소변부는 정상이 있어서 비뇨기과를 갔고 비뇨기과에서 PSA가 4.5입니다. 정상이 3이니까 약간 올라와 있죠. 이 정도 되면 전립선 암이 있을 확률은 뭐 저희는 한 30%를 보고요. 암이 있더라도 굉장히 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암은 확진을 위해서 항상 해야 되는 게 조직 검사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립선은 바깥에서 만져지지 않습니다. 이 항문을 통해서 이러한 초음파 기기를 넣고 이 초음파 기기 옆으로 바늘을 가느다란 바늘을 찌르는데 한 군데만 하지 않습니다. 보통 12군데를 합니다. 그리고 암이 강하게 의심이 되는 부위가 있으면 2군데, 3군데 정도 더 떼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합니다. 이분은 글리슨 점수가 7점. 7점은 그냥 저희는 중간 단계 정도 봅니다. 7점은 아주 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잘하면 뭐 완치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까도 글리슨 점수는 이론적으로는 2점에서 10점이지만 6점 이하는 저희는 굉장히 좋은 암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암이 확진이 되면 그 다음에는 병기를 결정합니다. 병의 기수를 결정하는 거죠.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를 보고서 퍼진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퍼진 정도를 뭘로 보느냐? MRI라고 자기공명 영상이라고 하는 검사가 있고 이게 우리가 하는 영상 검사 중에는 전립선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암이 확진이 되면 이 MRI를 이제 찍고 이 MRI는 이제 확진이 되면 보험 적용이 되면서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50만 원짜리다 그러면 거의 5%밖에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아까 이야기 들었듯이 뼈로 잘 가는 암이기 때문에 뼈 스캔이라는 검사를 합니다. 사실은 근데 PSA가 낮으면 뼈 스캔은 거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이를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는 다 보험 적용이 되고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그냥 기본적인 검사로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소라는 것은 다른 데로 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데로 퍼지지 않으면 치료를 잘하면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를 시키는 방법은 크게 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되겠습니다. 의사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자고 이야기했다 하면 그거는 완치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술은 뭐 지금은 대부분이 이제 로봇 수술로 넘어갔지만 예전에 개복 수술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은 복강경 수술의 일종이지만 훨씬 이제 수술하기가 편한 그런 이제 복강경 수술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사기암으로 왔는데 비뇨기과를 먼저 온 게 아니고 다른 과를 먼저 갔습니다. 이분의 그 주된 증상은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를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에 가서 뭐 허리가 아프니까 무슨 소염제, 진통제 같은 걸 쓰다가 물리치료를 받다가 하반신 마비 정체가 있어가지고 MRI 검사하고 뭐가 척추뼈에 암이 생긴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전원이 됐고 하반신 마비가 있을 때는 이걸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마비가 회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외과에서 이제 아주 응급으로 빨리 수술을 들어갔고 그 누르고 있는 그 조직을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 이게 전립선에서 온 전립선 암 사기암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분은 PSA가 81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정상이 3인데 일단 10을 넘어가면 저희들은 좀 병이 어느 정도 진행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전립선에 대한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한 거고요. 12군데 중에서 5군데에서 8점의 그런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전립선이 이렇게 보이고 위가 정낭입니다. 아까 정액은 이제 전립선과 정낭이 만들어내는데 전립선이 약 한 30%를 만들어내고 정낭에서 70%를 만들어냅니다. 전립선암은 전립선에서 생겨서 진행을 하면 정낭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정낭이 여기는 왼쪽이고 여기는 오른쪽입니다. 왼쪽처럼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원래는 대칭되니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시커멓게 보이는 이 부분이 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로 오른쪽에 암이 생겨서 정낭까지 침범을 했죠. 정낭을 침범을 하면 일단 전립선을 벗어난 걸로 판단하고 저희들은 3기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이 환자분은 척추뼈로 전이가 됐기 때문에 4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냥 호르몬 치료로 들어갑니다. 골주사 아까 뼈 스캔 검사라고 했는데 정상이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이분처럼 이제 뼈로 가면 이렇게 보이지 않아야 될 것들이 이렇게 골반뼈, 척추뼈로 이렇게 뼈 스캔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부분은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암은 기본적으로는 호르몬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고환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은 이제 주사를 수술을 하나 주사를 쓰나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1개월짜리, 3개월짜리 아니면 6개월짜리 이제 그런 호르몬 치료 주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립선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호르몬 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항암 치료를 6번 정도를 먼저 같이 써주거나 아니면 신약 나온 자이티가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호르몬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같이 써주면 치료의 효과가 훨씬 좋다. 그걸 쓴 사람하고 쓰지 않은 사람하고 평균 살아가는 그 생명 연장이 1년 6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까지 최근에 보고가 되고 있어서 처음에 진단이 될 때 암이 많이 퍼져 있을 때는 초기부터 항암 치료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자이티가 같은 약을 같이 쓰는 거를 요즘은 하나의 표준적인 치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에서 아직까지 추가로 하는 항암 치료나 자이티가에 대해서 보험 적용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 부담이 있다는 게 이제 단점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환자분은 수술을 받으셨지만 어떤 분들은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 통증을 들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아까 제가 방사선 치료를 하면 완치를 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아픈 부위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은 완치의 목적이 아니고
아픈 부위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부위만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의 이 통증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초기에는 모든 병이 정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행을 하면 배뇨 증상이 있고 제일 안 좋은 건 이제 다른 데로 퍼져가지고 아파서 거꾸로 이제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기에 발견하는데 정상이 없는데 무슨 검사를 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립선암은 이 PSA라는 비교적 간단한 검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일반 비뇨기과나 아니면 내과에 가면 몇천 원만 내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의사가 항문으로 손을 넣어서 검사를 이렇게 만져서 암이 있는지를 아는 방법도 있고, 좀 전에 이야기 드린 피검사, 그리고 초음파 검사. 소변이 불편하면은 비뇨의학과를 가게 되면 초음파를 다 해봅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또 암이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조직 검사를 하고요. 결국은 암이 있느냐 없느냐의 최종적인 확진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 PSA라는 거는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 꼭 암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전립선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암, 비대증, 염증입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암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올라가면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암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가끔은 올라가 있는데 의사가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약을 쓰고 좀 경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의사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암이 아니고 그냥 염증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때는 염증을 삭히는 약을 쓰고서 다시 피검사를 해서 정상화되면, 그러면 이제 조직 검사를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조직 검사를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늦춰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이 이제 개원하고 나서 조직 검사를 한 게 벌써 한 10,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회라는 거는 처음으로 조직 검사를 받는 그 비율을, 그 환자를 말하는 건데, 왜냐하면 2번, 3번, 4번, 뭐 저는 한 7번까지 받는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 받는 환자들을 우리가 기록을 내보니까 한 10,000명 이상이 되고, 이 수치가 한 2.5에서 4면 암으로 나올 확률이 5명 중에 1명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4에서 10 사이 정도 되면 30%가 넘어가고, 10명 중에 3명이 암이 나오고, 10 이상이면 이때는 이제 60% 이상이 됩니다. 이때는 암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죠. 초음파 검사는 이제 그 직장 항문을 통해서 초음파를 넣어서 전립선의 크기도 보고 암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진은 조직 검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초음파를 넣어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한 12군데 정도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통상 입원시키지 않고 그냥 외래에 기반으로 해서 평일날 오후에 와서 검사를 받고 이제 댁에 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암이 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검사 하기 전에 MRI를 먼저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조직 검사에서는 괜찮았는데 2번째 의심이 돼서 조직 검사, 이 재조직 검사입니다. 이때는 MRI 하는 걸 저희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 사용하는 MRI는 보험이 안 되면 비싸거든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약식 MRI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50만 원 이하로 해서 검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서 요걸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요거를 참조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암에 이제 뭐 완치 가능성은 결국은 얼마나 빨리 조기에 발견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고, 미국 암학회 지침에 의하면 이제 정상이 없더라도 한 50세 이상에서는 정기적으로 해보라고 되어 있고, 특히 이제 가게에 환자가 1명이 아니고 뭐 2명, 3명이 있다 이러면, 그런 가족력이 있으면 전립선암이 좀 더 일찍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세부터 매년 검사를 하고, 그냥 1명 정도 있다 45세부터 검사를 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 진단되는 전립선암 환자에 그러면 몇 프로 정도가 가족력이 있느냐, 서양에서는 9%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논문은 발표 안 했지만 저희가 작년 가을에 한 1,000명 정도 되는
제 환자분들, 전립선 암 환자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는 한 8.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인들의 못지않게끔 가족력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을 때는 항상 자제분들한테도 좀 미리 정상이 없더라도 한 적어도 45세부터는 체크를 하게 하셔야 되고, 환자분들의 형제분들이 체크를 받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병은 이제 기수를 어떻게 정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뭐 보통 우리가 알기 쉽게 대부분의 암들은 1기, 2기, 3기, 4기로 구분을 합니다. 전립선암의 1기는 뭐 특별히 만져지지도 않고 뭐 불편하지는 않지만 건강검진을 했을 때 뭐 PSA가 정상보다 올라가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이 발견됐다. 그럼 굉장히 초기의 저희는 1기로 봅니다. 2기암은 이제 뭐 암이 만져지거나 아니면은 사진 같은 데서 보이고, 그렇지만 전립선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전립선은 이 수술을 해보면 전립선을 싸고 있는 단단한 막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피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캡슐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질긴 막입니다. 근데 이거를 벗어나지 않으면 2기로 분류하지만 여기 3기는 이런 그 피막을 벗어났죠. 아까 환자분 중에서 이 정낭을 침범한 그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위로 좀 침범을 하게 되면 3기로 분류를 합니다. 4기는 주위에 임파선으로 갔거나 아니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뼈로 굉장히 잘 가는 암이기 때문에 뼈로 가거나 간으로 가거나 폐로 가거나 아니면 복강 내에 있는 임파선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4기로 분류를 합니다. 기수가 올라갈수록 완치율은 떨어지죠. 특히 4기 같은 경우에는 완치를 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3기는 우리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떤 특정 하나의 치료를 하지 않고 3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했다. 그리고 상태가 3기로 최종적으로 나오면 방사선 치료 같은 걸 더해서 또 완치를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같이 그렇게 해서 동원을 해서 완치를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치료는 이제 이 뭐 1기, 2기, 3기, 4기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딱 칼같이 맞춰 가지고 치료를 하지는 않고요. 환자분의 나이, 건강 상태, 병기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80세 이상이다. 이러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잘 권유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본인이 건강에 자신 있고 뭐 나는 앞으로도 10년 이상 내가 살 자신 있고, 전립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다른 암들은 5년만 사는 거를 기대하고서 수술을 하지만 전립선암은 적어도 이게 10년 이상은 사는 거를 기대 여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있어야만 저희들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76세 정도 되는 분들이 비교적 건강하다고 했을 때 기대 여명이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의사들은 76세, 77세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의사들도 75세 이하이고 암이 한 2기나 3기까지 그런 경우에 수술, 방사선 치료를 강력하게 좀 권유를 합니다. 그렇지만 60대에도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스텐트도 넣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런 분들한테는 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70대 후반이지만 굉장히 본인 관리가 잘 돼 있고 지금도 뭐 이런 운동 능력이나 이런 게 60대 못지않다. 그리고 본인이 강한 치료 의지가 있으면 그런 분들은 수술을 받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주 초기면 그냥 두고 보고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화학요법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적극적 이제 관찰요법은 아주 초기인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 당장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관찰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당장은 치료를 하지는 않지만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자분이 10년 이상의 기대 여명이 남아 있고 초기 상태인데 그럼 주기적으로 뭘 검사를 해서 병이 진행하는지를 알아내느냐? 의사가 만져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MRI 검사, PSA 그 피 검사. 제일 중요한 거는 조직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 관찰요법은 당장 치료를 안 받기 때문에 치료에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병은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병이 진행하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어서면 바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은 실제로 이제 저한테 아직도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처음 진단될 때 50세입니다. 지금은 50대 후반이지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PSA가 좀 높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3위 기준 3.6입니다. 조직검사를 했었고 12군데 중에서 딱 한 군데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적극적 관찰 두고 보는 경우는 12군데를 하면 한 군데 내지 아니면 두 군데 있을 때 저희들이 이거를 고려를 합니다. 조금 넓게 잡는 이제 선생님들은 한 세 군데까지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군데 있고 여기 보시면 악성도가 걸리선 점수 6점입니다. 6점이면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는 암으로 판단을 하고 이 정도면은 이게 뭐 1년, 2년 기다린다고 해서 이 병이 급격히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MRI 사진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게 좀 의심되는 병이 요 위에 아주 작게 있고 요거는 이제 다른 환자분 이렇게 넓게 있는 걸 이제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가 뭐 적극적 감시 아까 관찰이지만 통증이 영어로는 이제 Active Surveillancera고 합니다. 그냥 저희는 줄여서 AS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적극적 감시를 이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있는 걸 또 못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를 처음에는 이해를 하고 갔지만 몇 달 있다가 와서 수술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있다는 것 자체를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수술을 해다오. 그렇게 수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뭐 수술해도 되고 방사치료해도 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두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이게 적극적 감시라는 것은 두고 보는 건데 두고 보는 거의 전제는 환자분이 이 병에 대해서 초조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병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이런 것만 뒷받침이 된다면 뭐 이제 상당한 환자분들은 이런 걸로 이제 당장 치료받지 않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AS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서는 아주 초기 상태에 거의 절반 이상이 그냥 AS로 이렇게 두고 보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1년 이내에 다시 조직검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직검사가 100%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한 번 더 조직검사를 해서 첫 번째 한 거가 정말 그 상황이 맞느냐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12군데를 했는데 결국 한 군데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진행은 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냥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1년 안에 조직검사를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2년이나 3년 있다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3년 정도 했었는데 세 번째 할 때는 아예 암이 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암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암의 양이 굉장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검사에서 암 부분이 또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말은 암이 있더라도 이게 별로 진행을 안 하는구나 하고 의사가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PSA 수치가 조직검사 직후에는 좀 올라가는데 결론적으로는 벌써 한 6년 됐지만 별다르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진행을 하면 통상적으로 PSA는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이제 두고 보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는 전립선을 다 드러내는 거고 예전에 이제 로봇 수술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이렇게 개복을 했습니다. 배꼽 아래 부위부터 치골까지 해서 쭉 절개를 하고 이제 접근을 합니다. 수술을 받는 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암은 완치가 될 수가 있지만 또 수술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뭔가를 내가 얻으면 뭔가를 또 잃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경과가 좋아서 요실금도 없고 발기부전도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100명을 수술하면 수술 전하고 비슷한 상태로 회복되는 경우는 우리가 뭐 3분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소변 보는 게 좀 불편해지고 발기부전 생깁니다. 발기부전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요실금이 생기면 결국은 기저귀를 좀 차야 되는데 심한 분들은 1년 정도 회복 기간을 두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인공 요도 가렵근 이런 걸 이렇게 요도 쪽에다 삽입하는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은 100명을 수술하면 한두 명은 이 상황으로 간다고 봅니다. 이 수술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뭐 이 비용도 이제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니까 별로 비싸지는 않지만
결국 이제 요실금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내가 감수를 하고서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은 수술했는데 암도 잘 치료가 되고 뭐 부작용도 하나도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특히 암이 좀 진행돼서 수술을 광범위하게 할 때는 암이 이게 완전히 치료가 돼서 완치가 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요실금, 발기부전 이런 걸 다 감수를 하고서 의사가 수술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합니다. 발기는 뭐 기능이 안 좋았던 분이 더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수술을 해서 좋아지면 수술 전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것도 주로 이제 비아그라 같은 약을 먹어가지고 비슷하게 하는데 저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수술 전에 발기 기능이 굉장히 좋았으면 그냥 나중에 약 먹고 한 7, 80% 관계 가지는 정도 되면 그걸로 만족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젊고 기능이 좋았던 분들은 뭐 약 안 쓰고도 뭐 큰 차이 없이 좋아지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70이 넘고 특히 당뇨 같은 게 있고 고지혈증 있고 이러면 그 수술을 하지 않고도 그 자체가 발기 기능이 떨어지는데 수술하게 되면 당연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먹는 약이나 주사나 이런 걸로 해결 안 되면 이런 음경 보형물 같은 걸 넣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요실금이나 발기부전이 생기느냐? 발기에 관여되는 이 신경이 전립선에 딱 붙어서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을 완전하게 치료를 하려면은 이런 신경을 다 포함해서 좀 넓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암이 안 남습니다. 반면에 신경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신경을 살려버리면 전립선 암이 남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초기의 암들은 이렇게 신경을 살려서 수술합니다. 그렇게 해도 암이 남을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3기 벌써 이 피막을 뚫고 나가 있는 그런 게 사진에 보이는데 그쪽에 신경 살리면 암이 남을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이 수술의 원래 첫 번째 목적은 암을 완치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을 살렸다가 암이 남으면 이거는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제 수술 후에 발기부전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요즘 들어와서 이제 로봇 수술이 점점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거는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로봇이 알아서 수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처럼 실제로 이제 제가 로봇 수술을 할 때 수술장에 이렇게 환자분이 누워 있고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앉아서 여기 옆에 있는 컨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앉아서 여기에 머리를 여기에 딱 눈을 갖다 대면 여기 안에 전립선 부위가 굉장히 확대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의 장점은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확대가 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10배까지 확대가 되니까 구조물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잘 보이기 때문에 수술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강경 수술이 일종이기 때문에 요거 할 때 복강을 부풀립니다. 이산화탄소가스를 넣어가지고 압력을 이렇게 좀 높여서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다 보면 조그마한 혈관들이 이제 그 출혈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계보로 이렇게 수술할 때는 100명을 수술하면 그 중에 한 10명 정도는 수혈을 받아야 될 정도로 피가 나는데 로봇 수술은 100명을 수술하면 수혈을 받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출혈이 적습니다. 그리고 구멍만 몇 개 내서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 적습니다. 아픈 거는 짠 거의 길이에 비하거든요. 그래서 구멍만 몇 개 내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적은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따라서 훨씬 빨리 회복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뒤쪽에서 이렇게 다 보면서 이렇게 전립선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오줌볼을 밑에 요도에다 붙여주는데 그게 잘 붙지 않으면 소변이 새어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로봇을 보고 하면 그게 아주 정확하게 되고 그래서 합병증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 수술이 많이 보편화되고 나서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보험에서 커버를 안 해주죠. 그래서 비용 부담이 있는 거고 빠르면 올해 안에 이제 원래 문케어 지금 정부에서 로봇 수술 특히 전립선 암부터 먼저 적용을 고려를 하고 있지만 아마 올해는 힘들 것 같고 아마 내년에나 가능한 거가 현실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프라는 거는 이제 집속 초음파 치료라고 해요.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이항민 교수가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우리가 태양빛에서 돋보기를 갖다 대면 그
빛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열이 발생을 해서 종이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음파도 이렇게 집적을 시키면 끝에서 열을 발생시켜가지고 그 우리 원하는 주적을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뭐 원래 굉장히 이제 예전부터 쓰던 방법이지만 요즘 들어서는 전립선 전체에 대한 치료는 아니고 촉이 한쪽에만 있거나 한 그런 암들에 대해서 그 부분만 치료를 함으로써 부작용이 요실금과 발기부전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병이 진행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 방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술이라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개복이나 아니면 로봇을 통해서 전체를 제거하는 거가 표준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이 하이프라는 거는 아직은 좀 실험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고요. 방사선 치료는 이제 체외 방사선 치료라 그래서 방사선을 쪼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방사선을 쪼이게 되면 그 암세포가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키세라피라고 요즘은 이제 브라키세라피를 우리나라에서도 한 3군데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을 이렇게 내는 이 시드라고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전신마취를 걸어서 전립선 안에다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립선 암을 치료를 하는 겁니다. 방사선 치료의 장점은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환자분들이 비교적 쉽게 받을 수가 있는데 단점은 뭐 한두 번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나누어서 한 달 반에 걸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매일 와야 되는 좀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당장은 없지만 몇 년 지나고 아니면 10년, 20년 지나서 방사선에 의해서 2차 암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방사선에 의해서 방광이나 직장에 염증이 생겨서 혈변을 본다든가 혈뇨를 보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기암은 아까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완치가 목적은 아니고 병의 진행을 늦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사를 하거나 아니면 먹는 약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병이 진행을 하면 이제 내성이 생기고 그때는 이런 이제 그 도시삭셀이라는 항암제를 사용을 해서 또 병이 진행하는 걸 늦추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신약들이 이제 뭐 나와서 호르몬에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런 신약을 보험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도스탁셀이라는 약을 쓰고 나서 쓰면 이런 신약들이 굉장히 싼 그러니까 5%만 부담을 하면 되니까 몇만 원만 부담을 하면 됐었는데 현재는 이제 도스탁셀이라는 항암제를 쓰지 않고도 그 전에 항암제 쓰기 전에도 이제 그 신약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5월 20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선별급여라 그래서 5%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이 3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대략 한 30에서 35만 원 그 사이로 부담을 하게 되면 당장의 항암 치료를 안 받고 이런 신약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엑스탄디, 자이티가라는 이 두 가지 약이 대표적인 그 새로운 호르몬 신약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암에 대해서는 또 신약들이 다른 또 신약들이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임상 시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만 해도 이런 임상 뭐 글로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유럽하고 동시에 하는 그런 임상 시험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 임상 시험 하면 막 그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상 시험은 비교적 본인의 비용 부담이 없이 다른 암에서 벌써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항암제들을 미리 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몸 상태가 굉장히 잘 모니터링 되면서 임상시험을 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서는 받은 분들이 훨씬 더 생존 기간이 길다라는 그런 논문들 보고가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들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피검사, CT, 뼈스캔 이런 것들을 하고 병이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니터링해서 추가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전립선 암의 예후는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상대 생존율 이거는 상대 생존율이라는 거는 보통의 병이 없는 사람들이 한 5년 동안 생존하는 걸 100%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병이 있을 때 몇 프로가 살아남느냐는 건데 9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암이 있지만 전립선 암은 상대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비교적 좋은 예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암이 예방이 될 수가 있을까? 사실은 뭐 병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암의 예방은 알려진 위험 인자를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뭐 내가 가족력이나 이런 걸 내가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환경적인 인자가 되겠고, 그게 뭐냐면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몸무게를 좀 정상 체중으로 유지를 하고, 특히 담배 안 피고 술 많이 안 드시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예전에는 예방 약제, 이걸 어떻게 좀 줄여볼 수 있는 그런 약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미국에서 아주 대규모 임상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라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에서 현재 쓰고 있는 약입니다. 그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 사이즈를 줄이다 보면 암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시험을 해봤지만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나타나서 암의 예방 목적으로는 그 약들은 쓰지 않습니다. 셀레늄 이런 게 이제 항산화작용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연구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예방물질로 도움되지는 않고요. 비타민 E는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오히려 이 과하면 암이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이렇게 그 과한 것보다는 적절하게 섭취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비타민에 관련된 거고요. 라이코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라이코펜은 토마토, 수박같이 빨간색을 나타내는 성분이고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에서는 라이코펜이 들어가 있는 과일이나 야채를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립선 암이 몇 년 만에 생기는 암이 절대로 아닙니다. 10년, 20년에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그 식습관이 누적이 돼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몇 년 조심했다고 해서 암이 그러면 안 생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때의 식생활을 나중에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니스틴이라고, 이거는 이제 콩 종류에 많은 건데 약간 이제 식물 에스트로겐 역할을 해서 항암 작용이 있고요. 카테킨이라고는 이게 녹차에 많은 성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뭐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삼은 뭐 전립선 암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게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 강하게 추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드시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대한암학회에서 모든 암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7가지 요것만이라도 잘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담배 안 피고 지방과 칼로리를 제한한다. 즉 결국 뭐 지방 칼로리가 많으면 살이 쪄 있겠죠. 그래서 살 안 찌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술 많이 안 드시고, 짜고 맵고 불에 직접 태운 이런 것들은 이제 위암하고 많이 관련이 됩니다. 과일, 채소, 곡물류 충분히 섭취하고, 당연히 운동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것만 사실 열심히 해도 뭐 꼭 전립선 암만 아니고 우리 나라 사람들한테서 많이 생기는 암들의 상당 부분은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생기는 걸 늦출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항상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매년 이러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검사를 통해서 빨리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제 강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